누구든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 건물도 지을 때 설계를 다 하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기초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부수고 지으려면 심지어 길고 비싼 과정. 업체가 개발 시험하고 군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운용 시험하고 이 절차가 만약 일렬로 쭉 있다 그러면 기간이 꽤 깁니다. 결과가 뻔하다면 과정을 뒤집어라. T50 시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시험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틀을 깨 새로운 도전. 개발 요구들을 100% 충족시키면서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통합시험평가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에 이어 T50에 이르기까지 국산 항공기 시험 비행을 이끌어오신 기예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 시험 평가를 이끌어오신 이주하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52전대 시험 비행사로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수행하신 조광재 장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항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비행 기술사로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킨 임상수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수입니다. 기호 대령님, 이제 오늘은 통합시험단을 중심으로 T50 이 시험 비행 체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통합시험단이란 어떤 시스템이고 우리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통합시험단이라는 걸 설명드리려면 항공기를 개발할 때 그 시험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과정을 보면 먼저 업체가 비행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작은 시스템부터 보통 우리가 그 작은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파트라고 그러죠. 부분품, 그다음엔 구성품, 컴포넌트라고 그러죠. 그다음엔 서브 시스템, 그다음에 토털 시스템 이렇게 레벨로 갈 때 파트도 시험을 해야 됩니다. 구성품도 시험해야 되고 서브 시스템도 시험해야 되고 그 종합체인 토털 시스템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전부 그 전 과정을 일컬어서 이제 개발 과정의 시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이런 비행기 개발 과정에서의 비행 시험 그러면 비행기한 파트 가지고 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루어진 그 시스템, 토털 시스템, 즉 항공기를 토털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 항공기를 이제 비행 시험에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비행기가 다 만들어졌다고 볼 때 다 만들어져도 이걸 당장 쓸 수는 없고 개발 시험, 업체가 주로 하죠. 개발 업체가 그걸 이제 개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그 개발 시험 다 됐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인 공군이 군용기인 경우에 공군이 바로 덜컥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사용 시험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 공군이 개발 시험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건데 그럼 개발 시험에서 도대체 한 것이 다 맞냐? 포인트별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그 포인트로 한다면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들 그 시험하기 정말 업체가 과연 그것도 했을까? 이런 부분 있죠. 어려운 부분. 그걸 확인해보는 시험을 군에서 합니다. 이건 민간인 경우, 민간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인증시험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인증시험 비행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만든 KC100, KC100이라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인증 비행 시험을 해봤는데 업체가 약 400여 소티 비행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인증센터에 제가 소속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 100회의 그 개발 시험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들을 했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업체가 이건 과연 제대로 했을까? 이런 부분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마찬가지 군용기에서도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업체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되면 미 공군이 그 시험 내용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작 운용시험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운용시험의 정확한 뜻은 정말 사용자가 하면 더 좋고 사용자에 가능한 한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양산돼서 나오는 물건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것이 원하는 그 임무의 적합성과 임무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운용 시험입니다. 그 운용 적합성과 운용 효과를 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된 다음에 정확히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절차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업체가 개발 시험하고 그다음에 군이 개발 시험 확인하고 그다음에 운용 시험하고 이 절차가 만약 일렬로 쭉 있다 그러면 기간이 꽤 깁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한 예산 절약이 되죠. 기간도 단축이고. 가령 T50 개발 예산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라면 250억 아닙니까? 5%라면 1,000억이 넘어가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 시험 절차인데 그걸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과제.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기여도 했고 하나는 우리 그 당시에 한국항공이 비행 시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도 없고 시험 비행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도 안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공군으로서는 이 사업이 정부 관리 업체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의 툴로서 그 항공기를 적절하게 시험 평가해야 될 이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곳에서 그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통합 시험단을 구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전 세계가 그런 통합 시험단으로 하는 거는 뭐 유행처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KF-X 한국형 전투기도 그런 통합 시험 체계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환 소장님, 예. 이제 T50의 시험 평가를 이 통합 시험단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금방 기대령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초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를테면 IMF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1불에 780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불에 1,800원, 2,000원까지 뛰었어요. 이거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단 IPT 중심으로 계획 변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시험을 해야 될 건지 예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기술부서에서 다 모아봤더니만 2,400소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간 내에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TF를 만들어 갖고 이것을 통합시켜 하는 방법이 없냐. 계획 시험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시험이 이만큼 있고 운영 시험이 또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일 수 없나 해서 했더니만 한 1,400소티가 정도 나와갖고 좀 이 정도면은 사업 기간에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당시 한국항공에는 시험비행 조종사나 기술사 같은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양성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종사나 기술 양성하려면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군에서 유사한 비행기를 타신 분들을 회사에서 채용해가지고 일정 교육을 시킨 다음 미국이나 유럽의 시험병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다시 시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내가 탈 비행기에 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이거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비행에 올라갈 때는 시제기가 시험 항공기하고 안전 추적기가 같이 따라갑니다. 이 비행기들이 공군 비행기예요.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이 어떻게 군 비행기를 뭐 떠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비행 운영권이 없었어요. 이런 여건을 쭉 고려해 보니까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통합시험단이란 군에서 주도가 되어서 나가는 게 맞다 싶어갖고 통합시험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해 업체 내부에 있어서도 이제 이게 통합 시험단을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 뭐 그런 거 이유로 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임상수 박사님, 그럼 통합 시험 평가 체제의 특징과 장점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뭐 두 분 좀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떤 뭐 기간이나 예산도 지금 단축시켜 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좀 다른 사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통합시험단, 통합시험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통합시험은 공군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52전대의 통합시험 단장님이 52전대장이 되면서부터 52 시험평가 전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험비행 요원 저희들은 당시에 둘이 있었는데 조광재 당시 중령, 임상수 수령 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52전대 한국항공 52전대 요원으로서 소속으로서 한국항공에 파견이 돼서 한국항공의 엔지니어들의 사무실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기술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공유하고 하는 체제로 당시에는 이루어졌습니다. 특징과 장점을 보면 시험 비행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개발 업체가 주도하는 개발 시험 그리고 사용군에서 수행하는 운용 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KT-1 개발할 때는 시험 비행 개척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압박을 받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군 시험 비행 조종사 기술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집단은 개발자 입장의 개발 시험 수행 집단하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인 공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운용 시험 수행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쪽 집단은 비록 공군이지만 개발자 즉 한국항공 입장에서 수행하는 개발 시험을 수행하고 다른 한 집단은 사용자 군인 공군 입장에서 수행하는 그렇게 나눠져 있었고 똑같은 테스트 포인트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조종사가 똑같은 비행기를 가지고 하는데 운용시험이라는 이름으로 OT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뭐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비용 및 일정이 너무나 많이 증가돼서 비효율성이 초래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시험과 운용시험을 통합시험단 내에서 조종사 기술사, 시제항공기 시험 자원을 대부분 통합해서 공유하고 통합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시험 평가, 통합시험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통합시험 평가하고 통합시험 수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체와 공군 각자의 입장에서 시험을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시험 비행 데이터는 각각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 시험 비행 평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험 비행은 통합으로 수행해서 자료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분석 및 평가는 각각 독립으로 개발 운용 시험 평가 입장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통합시험평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시험평가단은 통합시험단으로 지칭되어야 되고 그렇게 또 지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용시험이라는 것은 ROC 충족성, 좀 어려운 말인데요. ROC 충족성과 운용 적합성이라는 것으로 나눠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OT 저희가 시험 비행을 하면서 한소티를 올라가는데 개발 시험 포인트, 운용 시험 포인트를 구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운용 시험 차원에서 업체가 수행한 것을 점검하고 인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OT 그 운용 요구 능력이라고 하는 ROC의 검증 측면에서 보면 DT의 영역은 이만큼이라고 하면 OT의 영역은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 이 모서리점에 있는 고도 속도로 따지면 고고도 저속, 고고도 고속, 저고도 고속, 저고도 저속. 공군 입장에서 개발 시험을 다 해놓은 거를 전 포인트를 한다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OT 중에서도 ROC 검증 시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운용자 입장에서는 임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무를 위해서 5개 기종의 조종사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F5 조종사, 팬텀 조종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종의 조종사들을 전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비행기 타는 교육만 시키고 비행기를 타게 했습니다. 물론 T-50의 대가인 교관 조종사, 시험 비행 조종사하고 같이 탔죠. 그 사람들이 임무를 해보는 겁니다. 임무라는 거는 시험 비행이라는 거는 그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어떤 주어진 고도 속도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보는 것과 임무로 하는 것은 다른데 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임무라는 것은 계기 비행, 공대지 공격, 공중에서 하는 공중 조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비행기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후에 하는 그런 비행인데요. 그걸 OT 중에서도 데디케이티드, 지정된 OT, 운용자만이, 사용군만이 하는 그런 것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평가라고 하면, 통합시험 평가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는데도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고 평가는 각각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비행 결과 보고서도 저희가 썼는데 저희 후배 나중에 참여한 후배 조종사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6명으로 이제 증가가 돼서 수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서를 쓸 때 계획서도 물론 따로 쓰지만 그 전신이 되는 것은 시험평가 기본계획서 템프고요. 그래서 그 결과서를 쓸 때는 전혀 독립적인 차원에서 각각 쓰는 그것이 시험평가 개념인 것입니다. 첨가하여 말한다면은 지원 자원의 측면에서 사용자인 군하고 개발자인 업체 간의 개발 시험 비행을 위해서 수행 능력이 서로 제한되니까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험을 완수하자라는 것이 이제 통합 시험이고, 또 부가하면 T-50 체계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주도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군이 시험비행 조종사 기술사 모든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역도 마찬가지고 공군 공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장도 공군 자산이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험이 가능한 장점이 통합 시험이고, 그 모든 것을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통합시험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통합시험 평가 체제의 특징이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곧바로 이제 이 통합시험단을 운영하게 된 또 이런 계기 또 그런 것들 이제 많은 토대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 장군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TOC 비행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지금 계속해서 이 통합시험 그 평가 시스템을 지금 두고 있는데요. 혹시 해외에서도요, 이 그 항공기 개발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체제를 좀 도입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 대다수 업체들이 항공기를 개발할 때 일단 통합 시험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T50 시험을 잘한 것들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시험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가 발했던 KT1, KTX1 시험 과정은 그 당시 국방부 훈령 자체가 개발 시험과 운용 시험을 분리하고 또 이렇게 기간적으로도 분리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훈령의 지침을 근거하다 보니까 T50 그 시험 과정에 대해서는 훈령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통합할 것인가 많은 그런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T50 통합 시험이 세계적인 추세고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15, F-16, F-22, 최근 항공기 F-35까지 모두 다 통합 시험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T-50 그 공동 개발 회사인 미 락히드 마틴이 F-16, F-22, F-35까지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히드 마틴에서 이런 통합 시험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한국 항공을 통해서 저희들 한국체에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가장 T-52 시험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 시험이다라고 해서 판단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또 한국 여건에 맞게끔 공군의 어떤 부족 자산이라든지 업체의 부족 자산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통합 시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통합시험 평가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뭐 지금 F-16, F-15, F-22까지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또 효과일 텐데요. 이주하 주성님. 예. 실제 이제 T-50의 시험 비행을 이 통합시험단 체제로 운영하면서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시험과 운영 시험을 합해갖고 이만큼 될 것을 이만큼 줄이니까 DT와 OT를 기한 내에 승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들죠. 또 일정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군과 사용자와 개발업체 간의 사이가 좀 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개발 요구들을 100% 충족시키면서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제 앞서 이제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비용 절감과 그 일정을 더 짧게 줄였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군과 업체, 예. 또 다른 업체들끼리 있어서의 이 협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 또 큰 우리가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항공의 이제 업체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우리 공군에서도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기대리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DT와 OT를 합해서 그걸 다 통합적으로 하니까 기간 단축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우리도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기간도 넉넉지가 않았고 예산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됐을 거고 또 외국의 사례도 봐도 그렇게 충분히 있었고 통합시험단으로 가는데 그런 기간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물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간에 기여한 게 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그 시험평가 그를 수행할 때 고위 군과 국방부의 고위 관리자들을 수준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상 연구 개발이라는 걸 그분들도 사실은 많이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하는데 상당히 뭐랄까 그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끔 속된 말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복잡한 얘기가 문서가 올라오면 국방부 책상 속에 딱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좀 밑에서 저 실무자들은 저 문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서 안 내려보고 책상 속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시험단이 얘기를 한 것, 결과를 낸 것은 업체 자체만이 의사를 딱 성능이 이렇습니다. 자랑하듯이 얘기한 것을 위에서는 확인해 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 조광재 장군 그 당시 중령이 실제로 우리 공군 정부 대표로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이 그만큼 수월했을 것이다. 실제로 수월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더 있고 아까 잠시 이주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군과 업체의 시험 요원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하나 지금 한국항공이 비행시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KFX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험을. 그거 다 언제 훈련된 거냐? TOC 개발하면서 공군과 그냥 같은 사무실 쓰면서 다 보고 운영하는 거 다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공군의 그 오랜 비행 운영 기술 자체가 한국항공의 전수가 된 거죠. 그런 효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업체도 군도 똑같이 윈윈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사례가 그렇죠. 하나가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훈련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험 비행에 필요한 이제 인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요. 조광재 장군님, TOC 시험 비행을 위한 조종사와 기술사 언제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를 시제기가 나오면 시제기가 대략 첫 비행으로부터 한 2년 전에 그 시험 비행 요원들을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 2년 전이라는 지점 언제쯤으로 보냐면은 이 시제기의 상세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항공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형상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시험 비행 요원들이 선발되면 각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개통을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익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항공기의 어떤 정상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비상 상황에 있었을 때 비상 절차를 조종 요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제한 사항들, 그다음에 비행 시험의 제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뭐 시험 비행 기본 계획서라든지 티서를 또 상세하게 또 조종 요원들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임무들을 하게 되어 있고 저는 T-50 첫 비행이 2002년 8월이 계획됐었는데 최초 원래 계획은 2002년 6월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스템에 약간 어떤 결함으로 해서 한 2개월 늦춰졌고 그거로부터 2년 전인 2000년 10월에 저기 있는 우리 시험비행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선발 기준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험 비행 조종사하고 기술사들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정도 한번 좀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T-50 시험 비행 요원은 앞에서 이제 기호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항공기와 가장 유사한 항공기를 경험한 시험 비행 요원일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T-50 항공기를 개발할 때 F-16 항공기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우리가 전수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동 개발한 락히드 마틴이 F-16을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설계 내용들을 전수를 받았고 그를 통해서 T-50을 만들었기 때문에 F-16 비행 경험이 있는 조종사를 우선적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또 이렇게 시험 비행 자격을 갖고 또 실무 시험 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T-50에 투입됐을 때 장기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험 비행 요원들은 일단 뭐 자격뿐만 아니고 사명감이 좀 이렇게 투철해야 되고 또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특히 이제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 시험 비행 요원들이 양성하고 있는 52 시험평가 전대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시험평가 전대에서 우리 조종 요원들을 또 교육하고 양성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몇 명 정도로 선발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T-50을 예를 든다면 시제기당 대략적으로 항공기당 2명의 조종사를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제기가 4대로 봤을 때는 최소 8명 정도의 시험 비행 요소가 가장 이상적이나 초기에 저희들 그런 요원들이 부족해서 제한된 인원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쨌든 뭐 제한된 과정이 됐든 아니면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일정 기준을 넘은 사람들을 이제 뽑아놨어요. 임 박사님, 이제 선발된 조종사하고 기술사 훈련과 교육이 또한 중요할 텐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습니까? 예. 조종성 시뮬레이터 탑승 훈련을 제일 먼저 했는데 말씀드릴 게 이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은 총 3단계로 수행이 됐는데 이거는 시뮬레이터 훈련입니다. 조종성 시뮬레이터 훈련인데 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게 피델리티라고 얘기도 하고 사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많이 유사합니다. 실제 항공기하고. 그래서 1단계 2개월, 2단계 2개월, 3단계 4개월 이 내용은 제가 다 많은데요. 이 내용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 8개월을 두 크루 그리고 그 시험 업체에 있는 계통별 엔지니어들이 다 들어오고 락히드 마틴에 조언하는 시험 비행 조종사가 있었거든요. 그 조종사도 들어오고 거기 스트립 차트니 모니터니 뭐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는 테스트 컨덕터로서 테스트 조종사로서 크루가 돼서 그때부터 크루 코디네이션 하면서 엔지든 모니터링 하는 그런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비행성 시뮬레이터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 전 브리핑, 비행 후 디브리핑 뭐 이런 걸 수행을 했고 수행 과정 동안에 비행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숙달 그리고 많은 미비점을 도출해서 해결함으로써 시험 비행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야, 이 시뮬레이터 훈련이 정말 보배와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엔지니어들도 난생 처음으로 하는 그 훈련 속에서 정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다 생기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행했던 비행성 시뮬레이터 훈련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간단히 이 성과를 언급해 보면은 시험 비행 기동의 숙달, 이거는 시험 비행 조종사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였었고요. 저희들도 모니터를 보면서 기동이 어떻게 수행이 되고 엔지니어들은 사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비행과 일반 비행의 차이점은 시험 비행은 정확한 고도속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조광재 장군님은 정확하고 이그젝트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정확하게 프로파일대로 하는 능력이고요. 전투 비행은 전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은
파라미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가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잘못했다, 시험 변경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리핏 얘기하면 저는 리핏 하면은 시험 변경사는 그걸 다시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됐고, 그 테스트 컨덕터 저도 진행 능력이 향상됐고요. 조언 능력도 향상됐고, 시험 비행 수행 진행 모니터 절차 숙달, 그리고 T50 조종 특성 경험 및 이해, 또 해석한 데이터로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측 해석한 데이터가 실제 검증 같은 그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시험 공역을 고려해서 시험 조건 및 기동을 적용해서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기동 시간, 항공기 연료 소모량을 고려한 비행 구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테스트 카드라는 게 있는데, 테스트 카드는 제가 처음 인마을부에서 그 같이 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 한국항공 엔지니어들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포맷이 셋업이 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동 내용의 재구성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가 원하는 기능의 추가, 그리고 시험 지휘자, 테스트 컨덕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하는 모니터의 구성 이러면서 셋업이 많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종사 훈련 내용인데, 엔진 항공기 시동 및 적합성 시험도 했고요. 무려 7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통합 시험을 2회를 수행했고, 이 모든 시험 비행 관련 요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내용들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항공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원으로서, 저도 요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 활주 시험이 있는데, 처음에 지상 활주라는 것은 항공기를 다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꺼내 가지고 움직이는데 정말 신기했었죠. 당시에는 야, 이게 잘 움직일까 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무려 조도 비행 전까지 24회를 수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행이었는데, 24회까지 한 이유는 2002년 6월 20일 날 조도 비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결함으로 인해서 2달 딜레이 되면서 2002년 8월 20일 날 수행을 한 2달 동안에 우리 후배 조종사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온 조종사들이 그 활주 시험을 수행한 그런 것들 때문에 24회, 제가 봐도 24회까지는 KFX 하더라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택시되는 거, 택시라고 얘기하는데요, 활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km까지, 처음에는 20km/h까지 증속하는 주기장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램프 택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움직이는 단계에서는 그때는 정말 모든 요원들이, 안전 관리 감독관도 있었습니다. 그 요원들이 그 항공기 주변에서 뭔 일이 있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면서, 저희들은 통제실에서,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처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다음에는 55km/h까지 증속하는 저속 활주 시험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활주로 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90km/h까지의 중속 활주가 또 있고, 그리고 실제 이륙하고 거의 동일하게 수행하는 하이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속 활주 시험이 160km/h. 저희들은 나트라는 걸 쓰는데 개념이 어려우실까 봐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을 했습니다. 90나트라고 얘기하는데, 1나트는 약 1.8km/km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초도비행 직전까지 1, 2차 사고 대응 훈련, 그리고 초도비행 리허설을 3회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도비행 수행한 것은 이렇게 얼마나 많은 훈련하고 준비를 하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했고, 저는 또 이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 기동 같은 것들도 공중에서 하면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기동과 무슨 키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면 테스트 카드를 보면서 정말 다 외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도 비행에 임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독일의 재래식 잠수함 명가 하데베가 개발한 209급 잠수함을 도입. 3차에 걸쳐 총 9대가 건조됐다. 일본 함의 경우 국내의 잠수함 제작 기술이 전무했던 만큼 독일의 하데베에서 건조되었으며 이번 함부터는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대우조선 해양에서 제작됐다. 일본함 제작 당시 대우조선 해양은 건조 감리 담당 20명과 170명의 기술자를 독일에 파견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런데 당시 독일에는 업체 직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 장교 15명도 함께 파견됐다. 이들의 역할은 독일 하데베가 생산하는 설계도면을 검토 승인하고 건조 상황과 장비 성능을 검사하는 건조 감독관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 직접 잠수함을 건조해야 할 기술진뿐 아니라 그렇게 건조된 잠수함을 타고 임무를 수행할 해군 인력 역시 설계와 건조 과정에 모두 참여한 것이다. 한국 최초의 기본 훈련기 KT-1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현장에는 10여 명의 공군 요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를 조종하고 정비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방석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고려해 조종석의 높이에 차이를 주어 계단식으로 만드는 등 공군 파견 요원들의 아이디어가 설계 변경으로 적용된 예도 많다. 이처럼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운용할 사용군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일은 중요하다. 고등훈련기 T-50 역시 직접 비행기를 조종할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로 한국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일조했을까?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 훈련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주호 수석님, 당시 이제 카이가 이 시험 비행 이전부터 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을 이 개발팀에 좀 합류를 해달라고 공군의 요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항공기 개발은 사용자인 군이 가장 임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사용자인 군이 개발 초기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요. 불행히도 그 당시에 한국항공에는 시험비행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자인 엔지니어들은 조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이제 개발한 것이 실제 공중에서 어떤 제 거동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용자인 군을 배제하고 우리 임의로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군이 이제 운영 시험하러 딱 와서 볼 때 이게 뭐야? 이거 못 써. 그러면 대대 역수직을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도 낭비되죠. 또 예산도 낭비되죠. 그런 사업 성공에 참 이제 어려운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용자와 개발자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부터 조종사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뭐 시험 비행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합니다만은 혹시 기대원님 좀 어떻습니까? 예, 이주하 수석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중복되지만 그러나 좀 설명이 예. 좀 쉽게 이해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개발하고 나면 개발이 끝나서 제작이 다 완료된 거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쓰고 아니면 수정해야 되냐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왜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을 때 설계를 다 하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기초가 잘못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위를 지어버리고 나중에 시험했는데 기초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부수고 지으려면 처음부터 짓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비행기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개발 과정입니다. 이건 제작도 개발 과정엔 설계, 제작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도 이미 시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임상수 박사께서 그 부분 잘 지적해 주는데 우리 개발 과정에서 시험 비행 조종사 기술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운용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들어가서 운영 측면에서 저게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제작이 제대로 되는 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냐?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시뮬레이터라는 것들이 워낙 발달이 잘 돼가지고 떠다니는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 비행기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정상 작동할까라는 걸 미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걸 먼저 만들어서 우리 조종사 기술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미 작동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큰 화면이 있는데 비행기가 이 모션이 제대로 되는구나. 이 필링이 조종관의 느낌이 어떤 비행기 같아. 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툴들이 HQS, 핸들링 퀄리티 시뮬레이터, 즉 조종 특성 시뮬레이터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SILS, HILS, SILS라면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터, HILS는 하드웨어, 즉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까지 제대로 갖춘 그런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비행기는 제작되기 훨씬 이전에 들어가셔서 아예 그것들의 특성을 보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이제 그 엔지니어도 그렇고 조종사께서 이거 타보니까 피치 올라가는 게 너무 느려. 이건 안 돼. 또는 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건 너무 느려. 안 됩니다. 이거보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성을 얘기해 주시면 엔지니어들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비행기를 탈 줄 모르는 엔지니어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만약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고치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걸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공군을 요구한 거에 당연했고 또 공군도 우리도 개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이 시험 비행 요원들이 미리 가서 일을 했던 거죠. 잘했다고 좀 보시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발에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들을 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카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도 당시 이제 공군 측도 마찬가지로 시험 비행 조종사가 참여했었을 때 어떤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법도 한데요.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효과, 그 시험 비행 조종사가 들어가서 개발, 그러니까 설계 제작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제작 과정에서 만약 다 설계해서 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특성을 조정해 보고 나서 하면 벌써 이게 시리얼로 늘어나갖고 기간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 기간을 축소시키는데 기여를 크게 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기관. 이분들은 우리 공군 요원 아닙니까? 한국항공이라는 그 업체 속에 들어가서 업체 요원들하고 같이 비행시험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공군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또 다른 보직, 공군 보직 가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만약에 그 시험 결과를 뭐 업체 쪽으로 편향되게 얘기를 했다. 나중에 공군 와서 매맞죠. 그런 효과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신뢰도가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T-50 개발 사업이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2005년 9월 30일이 개발 종료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내에 모든 시험을 다 끝내서 원만하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상에서 최종 점검을 마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험 비행.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횟수를 약 1,400소티. 1,400번이나 목숨을 거는 사람들.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덜 흘린다.
치밀한 땀의 시간. 단독 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방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통상 2년을 소요됩니다. 그저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체크리스트, 우리가 말하는 절차서에 있는 비상은 비상이 아니다. 예상 밖의 위험까지 대비하라. T50 초도 비행 준비.